여보, 이번 달도 큰 집으로 보낼 돈 준비해둬. 30년 동안 남편의 이 말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돌아가신 후에도 10년째 계속된 송금. 그런데 우연히 발견한 병원 영수증에 적힌 이름은 환자명 최지연, 납부자 윤정숙, 제 이름 윤정숙으로 낸 병원비. 최지연은 누구였을까요? 매일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 하나씩 전해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언제나 무료니까요. 사연 들으시면서 마음에 닿았다면 살짝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정숙은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8살.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죠. 아들 둘은 모두 장가를 가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텅 빈 집에는 남편 윤기석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여보, 이번 달도 큰 집으로 보낼 거 준비해둬. 거실에서 신문을 보던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숙은 국자를 저으며 대답했죠. 알았어요. 얼마나 보내면 돼요? 100만 원 정도면 될 거야. 큰형이 요즘 살림이 어렵다고 하더라.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년 전부터 시작된 일이었죠. 처음엔 시어머니 병원비였습니다. 치매가 오신 시어머니는 요양병원에 입원하셨고 간병비며 병원비며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지났지만 남편은 여전히 큰 집으로 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처음엔 의아했지만 남편의 말에 수긍할 수밖에 없었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어. 간병하느라 고생한 식구들한테 꼭 보답하라고. 특히 큰형네는 정말 많이 도왔거든. 남편은 종종 그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 병간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큰 집에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돌봤는지 말이죠. 그리고 누나랑 형이랑 형수도 자주 갔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한테 우리가 보답 좀 해야지. 정숙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마지막 부탁이었으니까. 시어머니 임종 당시 정숙은 직장일로 바빠서 병원에 자주 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그 점을 두고두고 이야기했죠. 당신은 일만 했잖아. 마지막까지 어머니 옆에 있던 건 우리 쪽 식구들이었어. 그 말에 정숙은 늘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며느리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마음이 무거웠죠. 몇 해 전부터 남편은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큰 집 관련 경비는 내가 챙길게. 당신 명의 체크카드 하나만 만들어줘. 그러면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정숙은 별다른 의심 없이 카드를 만들어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매달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돈이 그 계좌에서 빠져나갔지만 정숙은 그것이 큰 집을 위한 것이라 믿었습니다. 주방에서 된장찌개 냄새가 구수하게 퍼졌습니다. 정숙은 상을 차리며 남편을 불렀죠. 여보, 밥 먹어요. 윤기석은 신문을 접으며 식탁으로 왔습니다. 61살의 남편은 공무원 퇴직 후 작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었죠. 겉으로 보기엔 점잖고 책임감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사무실 바빴어요? 그럭저럭이지.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정숙은 남편의 밥그릇에 된장찌개를 떠주었습니다. 30년 동안 해온 일상이었죠. 아침마다 밥상을 차리고 남편을 배웅하고 집안일을 하고 저녁을 준비하는 일상. 참, 다음 주에 큰 집에 가야 해. 형 생신이거든.
그래요. 뭐 준비할 거 있으면 말해요. 정숙은 늘 그랬듯 순순히 대답했습니다. 시댁 행사에는 빠짐없이 참석했고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했죠. 하지만 정작 시댁 식구들과는 그리 가깝지 않았습니다. 임종 때 자주 가지 못했던 일이 벽이 되어 있었던 걸까요? 식사를 마친 남편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체크카드 잔액 확인 좀 해봐. 이번 달 말에 좀 큰 돈이 나갈 것 같아서. 얼마나 필요한데요? 한 200만 원 정도? 큰형이 병원비가 좀 나왔다고 하더라.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댁 어른들이 연세가 있으니 병원 신세를 지는 일이 잦았죠. 그때마다 남편은 우리가 도와야 한다며 돈을 보냈습니다. 정숙은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5년이란 세월 동안 꾸준히 큰 집으로 돈을 보냈으니 그 액수가 만만치 않을 거였죠. 하지만 가족이니까, 그것도 시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이 거실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차를 들고 다가가자 남편은 황급히 화면을 껐죠. 뭐 보고 있었어요? 아니야, 그냥 뉴스 좀 봤어. 남편의 표정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지만 정숙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가는 거실, 정숙은 TV를 보며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서재에 들어가 한참을 나오지 않았죠. 평범한 하루가 그렇게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이 평온한 일상이 곧 깨질 거라는 걸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아침, 정숙은 평소처럼 남편을 출근시키고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거실 테이블을 정리하던 중 남편이 깜빡 잊고 놓고 간 서류 뭉치가 눈에 들어왔죠. 부동산 계약서인가 싶어 무심코 집어들었는데 맨 위에 있던 종이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정숙은 허리를 굽혀 그 종이를 주었습니다. 병원 영수증이었죠. 별 생각 없이 내용을 훑어보던 정숙의 눈이 멈췄습니다. 환자명 최지연, 납부자 윤정숙. 정숙은 자신의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분명 자신의 이름이 맞았죠. 하지만 환자 이름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최지연? 누구지? 정숙은 혼잣말을 하며 영수증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진료 내역은 고관절 수술과 입원 치료였고 금액은 300만 원이 넘었죠. 영수증 하단에는 납부일 매월 15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에서 뭔가 맞물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매월 15일은 남편이 큰 집으로 돈을 보낸다며 자신의 체크카드로 돈을 빼가는 날이었죠. 정숙은 서둘러 핸드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거래 내역을 확인하니 정확히 15일마다 대형 병원으로 돈이 빠져나간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별다른 확인 없이 넘겼던 내역들이었죠. 정숙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지연.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은데. 정숙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올랐죠. 시어머니가 입원하셨을 때 남편이 자주 언급했던 간병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간병인이 얼마나 시어머니를 잘 돌봤는지, 가족처럼 대해줬는지 칭찬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왜 내 돈으로 그 사람 병원비를? 정숙은 영수증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수술 날짜는 2달 전이었고 현재도 입원 중인 것으로 보였죠. 정숙은 불안한 마음에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남편이 집에 들렀습니다. 가끔 서류를 가지러 오는 일이 있었죠. 내가 놓고 간 서류 못 봤어? 아, 이거요? 여기 있어요. 정숙은 서류 뭉치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여보, 이 병원 영수증은 뭐예요? 최지연이라는 사람.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한 척 대답했죠. 아, 그거 큰 집에서 부탁한 거야. 아는 사람이 어려운 처지라고 해서. 큰 집에서요? 우리가 왜 모르는 사람 병원비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 어머니 간병했던 사람이잖아. 큰형이 그때 고마웠던 마음에 좀 도와주자고 해서. 정숙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서류를 챙겨 다시 나가고 난 후 정숙은 영수증을 다시 꺼내봤죠. 오후가 되자 정숙은 병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였죠. 안녕하세요. 최지연 환자 병실이 몇 호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잠시만요. 최지연 환자님은 603호실에 계십니다. 아, 그리고 면회 시간이 오후 2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전화를 끄는 정숙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가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지만 뭔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정숙은 옷을 갈아입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정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으로 올라갔죠. 603호실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살짝 들여다봤는데 중년 여성이 침대에 누워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정숙이 망설이고 있을 때 복도 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였죠. 정숙은 황급히 옆 병실 앞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지연아, 왔어. 오늘은 좀 어때? 남편이 603호실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쿵쾅거렸죠. 조심스럽게 다시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남편은 침대 옆에 앉아 여자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죠. 마치 오랜 시간 그래왔던 것처럼. 왔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그 다정한 말투에 묘한 기분이 들었죠. 남편은 침대 옆 의자를 끌어당기며 앉았습니다. 미안해. 오늘 좀 늦었지? 일이 좀 있어서. 아이 참, 누가 보면 어쩌려고 그래요. 여자가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친근한 분위기가 정숙을 불편하게 만들었죠. 남편은 낮게 웃으며 뭔가 대답하는 것 같았지만 정숙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복도를 빠져나온 정숙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죠. 큰 집에서 부탁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친한 거지?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정숙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의심하기엔 아직 확실한 게 없었지만 그렇다고 넘어가기엔 뭔가 걸리는 게 있었죠. 병원에서 돌아온 이후로 정숙은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이 신경 쓰였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남편의 모습이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죠. 며칠이 지나도 마음속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남편이 골프 약속이 있다며 외출했습니다. 정숙은 거실을 청소하다가 소파 쿠션 사이에 떨어진 남편의 휴대폰을 발견했죠. 평소 같으면 그냥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정숙은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부부 사이에 이런 의심을 한다는 게 스스로도 부끄러웠죠. 하지만 병원에서 본 그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한 번만 확인하고 말자. 아무것도 아니면 다시는 의심하지 않을게.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몰라 망설이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첫째 아들 생일을 입력해 봤습니다. 화면이 열렸죠. 처음엔 평범한 일상 사진들이었습니다. 사무실 풍경, 골프장 사진, 가족 모임 사진들. 하지만 스크롤을 내리다가 정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병실 침대 위에 나란히 누운 남편과 최지연의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서로의 어깨가 맞닿아 있었죠. 날짜를 보니 석 달 전이었습니다. 정숙은 숨이 막혔지만 계속 사진을 넘겼습니다. 병원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는 사진, 병원 정원을 산책하는 사진, 그리고 정숙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왔네. 이런 문구와 함께 두 사람이 손을 꼭 잡고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배경은 병실이었고 최지연은 환자복을 입고 있었죠. 하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그 어떤 연인보다도 다정해 보였습니다. 정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더 많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호텔 수영장에서 커플 모자를 쓰고 찍은 사진, 펜션에서 바비큐 파티를 하는 사진, 케이크 앞에서 와인잔을 부딪히는 사진. 이게 뭐야? 정숙은 메시지함을 열었습니다. 지연이라고 저장된 이름이 맨 위에 있었죠. 최근 대화를 확인하니 어제 날짜였습니다. 자기야, 병원비 입금됐대. 고마워. 당연한 걸 가지고. 아프지 말고. 자기야, 내일 또 들릴 거지? 그럼. 맛있는 거 사갈게. 사랑해. 나도. 정숙은 휴대폰을 놓고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죠. 30년. 30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자신에게는 하지 않았던 사랑이라는 말을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더 거슬러 올라가니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기야, 정숙이한테는 큰 집 돈이라고 했어. 그래도 미안해. 자기 돈도 아닌데. 그것도 내 돈이야. 걱정하지 마. 더 충격적인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자기야, 나 자기 기다리는 중. 그 아래에는 샤워 가운만 걸친 최지연의 사진이 있었죠. 미쳤어? 이런 거 보내면 어떻게 자기만 보는데 뭐 어때 보고 싶잖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정숙은 황급히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것이었죠. 골프 일찍 끝났어요? 비가 와서 하프만 치고 왔어.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숙은 부엌으로 가서 싱크대를 잡고 서 있었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저녁 식사 시간 정숙은 애써 평온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죠. 밥을 먹는 그 입으로 다른 여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다는 생각에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왜 밥을 안 먹어? 그냥 입맛이 없어요. 어디 아파? 얼굴이 안 좋은데.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정숙에게는 그것마저도 위선으로 느껴졌습니다. 30년 동안 속아 산 자신이 한심하고 억울했죠. 밤이 되어 남편이 잠든 후
정숙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휴대폰으로 찍어둔 사진들을 다시 확인했죠. 증거를 남겨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숙은 노트를 꺼내 그동안의 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나간 돈의 액수, 날짜, 그리고 오늘 발견한 사실들을요. 글을 쓰다가 눈물이 떨어져 글씨가 번졌습니다. 15년. 15년 동안 나는 뭘 한 거지?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캄캄한 밤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죠. 자신의 마음처럼 어둡고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 속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무언가 해야 했죠. 며칠이 지났지만 정숙은 여전히 평온한 척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죠. 언제 어떻게 이 문제를 꺼내야 할지 고민이 깊어만 갔습니다. 수요일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저녁을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죠.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요즘도 큰 집에 돈 보내고 있죠? 응, 왜? 남편은 무심하게 대답하며 반찬을 집었습니다. 그 돈, 정확히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큰 집이라고 했잖아.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정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둔 병원 영수증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최지연이라는 사람한테 가더라고요. 남편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남편은 영수증을 흘깃보더니 다시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 전에도 말했잖아. 큰형이 부탁해서. 거짓말하지 마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이상 끝까지 가야 했죠. 내가 병원에 가봤어요. 당신이 매일 가는 거 알아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인하려 했죠. 무슨 소리야? 큰형이 바쁠 때 대신 가는 거야. 정숙은 휴대폰을 꺼내 찍어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남편과 최지연이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었죠. 이것도 큰형 부탁인가요? 남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죠. 어떻게 남의 휴대폰을? 남의 휴대폰이요? 30년을 같이 산 부부 사이에 남이라니요? 정숙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남편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의자에 기대 앉았죠. 그래, 알았으니까 어쩔 건데? 어쩔 거냐고요? 당신이 먼저 설명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남편은 잠시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가 아니었으면 어머니 임종도 못 봤어. 너는 일만 했잖아. 어머니 마지막까지 옆에 있어준 건 지연이야. 그래서요? 그게 상간녀를 만들 이유가 되나요? 상간녀라니. 말이 너무하잖아. 남편의 뻔뻔한 태도에 정숙은 기가 막혔습니다. 그럼 뭐라고 불러요? 당신이 내 돈으로 병원비 대주면서 사랑해라고 문자 보내는 여자를요. 내 돈? 내가 번 돈도 있어. 그래요. 당신 돈도 있겠죠. 하지만 내가 번 돈도 있어요. 그걸로 다른 여자 병원비를 댄 거고요. 남편은 짜증스럽게 머리를 쓸어 올렸습니다. 지연이는 특별한 사람이야. 어머니도 고마워하셨고, 특별하면 바람 피워도 돼요? 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0년 동안 참고 살았던 감정이 폭발하는 것 같았죠. 15년이에요. 15년 동안 속였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속인 게 아니야.
너한테 말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기회가 없었다고요? 매일 얼굴 보고 사는데? 남편은 대답 대신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정숙은 눈물이 나려는 것을 꾹 참았죠. 시어머니 간병을 핑계로. 정말 비열해요. 비열하다고? 내가. 남편이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너는 뭘 했는데? 어머니 아프실 때 병원에 몇 번이나 갔어? 마지막 순간에도 없었잖아. 일이 바쁘다고, 회사 빠질 수 없다고. 그런 너한테 뭐라고 할 자격이 있어? 그래서 바람을 피운 거예요? 내가 며느리 역할을 못해서? 바람이 아니야. 진심이야. 그 말에 정숙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자신과의 30년은 진심이 아니었단 말인가요? 그럼 나는요? 나와의 30년은 뭐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아팠죠. 이혼해요. 정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정숙을 봤죠. 뭐? 이혼하자고요. 더 이상 이런 결혼 생활 유지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흥분해서 하는 소리지? 진정해. 아니요. 진심이에요. 당신도 그 여자와 당당하게 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혼은 안 돼. 애들도 있고, 애들은 다 컸어요. 우리 눈치 볼 나이도 지났고요. 그래도 체면이 있지. 정숙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15년 동안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 체면을 말하다니요. 체면이요? 당신이 그런 말을 해요? 밤은 깊어갔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이혼은 안 된다고 했고 정숙은 더 이상 이런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맞섰죠. 결국 남편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너무 늦었어. 내일 다시 얘기하자. 도망가지 마요. 이 문제는 해결하고 가야죠. 도망가는 게 아니야. 서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대화가 안 돼. 남편은 그렇게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숙은 혼자 남아 식탁을 정리했죠. 손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남편과 같은 방에서 잘 수가 없었죠. 새벽녘까지 뜬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이혼을 해야 하는지, 증거는 충분한지. 아침이 밝았을 때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그리고 법적인 조언도 구해야 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정숙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후 이른 아침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나가고 싶었죠. 마침 토요일이라 남편도 늦잠을 잘 것 같았습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정숙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젯밤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남편의 뻔뻔한 태도, 그리고 자신과의 30년을 부정하는 듯한 그 침묵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법적으로도 문제 없을 만큼. 정숙은 핸드폰을 꺼내 남편의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예전에 가족 일정 공유를 위해 만든 캘린더 앱이 아직 연동되어 있었죠. 오늘 오후에 친척 모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친척 모임. 정말 친척을 만나러 가는 걸까? 정숙은 집으로 돌아가 남편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점심때쯤 집에 들어가니
남편은 이미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죠. 어디 갔었어? 남편이 무심한 듯 물었습니다. 바람 좀 쐬고 왔어요. 점심은 먹고 왔어요. 당신은요? 나도 간단히 먹고 나갈 거야. 오늘 큰 집에 가야 해서. 정숙은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어제 그런 대화를 나눈 후에도 여전히 거짓말을 하는 남편이 한심했죠. 그래요. 다녀오세요. 남편이 나간 후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따라 나섰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남편의 차를 따라갔죠. 예상대로 남편의 차는 큰 집이 아닌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운 정숙은 남편이 병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5분쯤 후에 정숙도 병원으로 들어갔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으로 올라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603호실 앞에 다다른 정숙은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복도를 걸었습니다. 병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정숙은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남편과 최지연이 침대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번에 봤을 때보다 더 친밀한 모습이었죠. 남편이 최지연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두 사람은 무언가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숙이가 알았어. 어제 따졌어. 최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이혼하자고 하더라. 그럼 좋잖아. 우리도 이제 떳떳하게.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 재산 문제도 있고, 체면도 있고. 체면? 15년 동안 날 숨기고 살았으면서 최지연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뺨을 쓰다듬으며 달랬죠. 미안해. 조금만 더 기다려. 다 정리할게. 그때 최지연이 남편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입을 맞췄죠. 정숙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사랑해. 나도 사랑해. 정말 많이. 두 사람의 속삭임이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죠. 조용히 뒤돌아서서 복도를 빠져나왔습니다. 병원을 나온 정숙은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서러움이 뒤섞여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3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방에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꺼내 필요한 물건들을 담기 시작했죠.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왜 불도 안 켜고 있어? 거실에 앉아있던 정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울었어? 큰 집에서 인사 전하더라. 정숙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직도 거짓말을 하는 남편이 가여웠죠. 그만해요. 뭘? 거짓말 그만하라고요. 병원에 다녀왔잖아요.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날 따라온 거야? 따라갔어요. 그리고 다 봤어요. 두 사람이 하는 짓거리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가방을 들고 일어섰죠. 어디가? 친정에 며칠 있으려고요. 정수가. 제발 내 이름 부르지 마요. 더러우니까. 정숙은 그렇게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은 따라 나오지 않았죠. 친정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월요일에 바로 변호사를 만나기로요. 오늘 찍은 사진과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가지고 말이죠.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정숙의 마음은 여전히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시원했죠. 드디어 진실을 마주하고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친정집에 도착한 정숙은 늙으신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엄마, 며칠 있어도 돼요? 그럼 언제든지 와.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그냥 좀 쉬고 싶어서요. 어머니는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딸의 표정에서 뭔가를 느끼셨던 것 같았죠. 정숙은 어릴 적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낯설면서도 편안한 공간이었죠. 이곳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앞으로의 일을 차근차근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정숙은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차려주신 아침을 먹으며 오늘 일정을 설명했죠. 엄마, 저 오늘 좀 바빠서 늦을 것 같아요. 그래, 알았어. 밥은 차려놓을 테니 편할 때 와서 먹어. 어머니는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딸을 보는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정숙은 미리 예약해둔 법무법인으로 향했습니다. 건물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들어갔죠. 접수를 하고 기다리는 동안 가져온 서류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윤정숙님 들어오세요. 상담실로 들어간 정숙은 변호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변호사였죠. 안녕하세요. 제가 담당 변호사 김유진입니다. 전화로 대략 들었습니다만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숙은 천천히 사연을 풀어놓았습니다. 15년 동안 시댁에 보낸다며 빠져나간 돈이 사실은 남편의 상간녀 병원비였다는 것, 그리고 최근에 발견한 증거들에 대해서요. 가져오신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정숙은 준비한 서류들을 건넸습니다. 병원 영수증, 통장 거래 내역,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들, 그리고 어제 병원에서 찍은 영상까지. 변호사는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가끔 무언가를 메모하기도 했죠. 우선 증거는 충분합니다. 상간녀 소송도 가능하고 재산분할 청구 시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상간녀 소송이요? 네. 최지연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죠.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생활비 명목으로 착복된 돈입니다. 이 부분도 재산분할 시 고려될 겁니다. 남편분이 부부 공동 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정확한 금액은 계산해 봐야 알겠지만 15년간 매달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면 대략 9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정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 많은 돈이 다른 여자에게 갔다니. 그 중에서 최소한 50%는 환급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위자료는 별도고요.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부부 공동 재산도 파악해야 합니다. 부동산, 예금, 남편분의 사업체 지분 등 모든 재산을 조사해서 분할 청구를 할 겁니다. 재산 분할은 보통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는 50대 50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70%까지도 가능합니다. 특히 의뢰인께서 30년간 가사노동과 경제활동을 병행하셨다면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숙은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억울했던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죠. 그런데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왜 이제야 오신 거죠? 15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닌데. 정숙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믿었으니까요. 남편을 그리고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시어머니 임종을 제대로 못 본 것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고요. 변호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힘드셨겠네요.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찾아드릴게요. 우선 재산 목록부터 작성해야 합니다. 정숙은 변호사와 함께 재산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집, 남편의 부동산 사무실, 예금, 적금, 펀드 등 생각보다 많은 재산이 있었죠. 소장은 제가 작성해서 보내드릴게요. 검토하시고 문제 없으면 바로 접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최지연이라는 여자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민사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통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법무법인을 나온 정숙은 한결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게 든든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죠. 어디야? 집에 와봤더니 없더라. 친정이요. 언제까지 있을 거야? 왜요? 급한 일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대화를 해야 하잖아. 정숙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대화는 법정에서 하죠. 뭐, 정말 소송할 거야? 네. 오늘 변호사 만나고 왔어요. 조만간 소장 받으실 거예요. 전화 너머로 남편의 당황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가 잠깐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요. 15년이에요. 제 인생의 4분의 1을 속였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부부인데. 부부요? 부부가 뭔지 아세요? 서로 믿고 의지하는 사이잖아요. 당신은 저를 속였고 제 돈으로 다른 여자를 만났어요. 그게 부부예요? 정숙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친정에 돌아온 정숙은 어머니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대략적인 상황을 설명했죠. 그래서 이혼하려고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내가 결정한 거라면 엄마는 뭐라 하지 않을게. 그동안 힘들었구나. 엄마, 괜찮아. 넌 충분히 잘했어. 이제 내 삶을 살아. 어머니의 따뜻한 말에 정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혼자 사귀었던 감정들이 쏟아져 나왔죠. 그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자신을 위한 선택을 했으니까요. 이혼 소송이 시작된 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조정 기일이 있었지만 남편은 끝까지 이혼을 거부했죠. 결국 정식 재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재판 당일 정숙은 일찍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죠. 변호사가 다가와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가 준비한 증거들이 충분하니까요. 법정에 들어서자 남편이 보였습니다. 역시 변호사와 함께 있었죠. 눈이 마주쳤지만 정숙은 외면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정숙 측 변호사가 먼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재판부, 이것은 피고가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15년간 무단으로
인출한 내역입니다. 매달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총 1억 3천만 원이 최지연이라는 여성의 생활비, 그 여성과의 유흥비, 병원비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물었습니다. 피고 측,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남편의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는 부부 공동 재산에서 가족을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최지연 씨는 피고의 어머니를 간병했던 은인입니다. 정숙 측 변호사가 즉각 반박했습니다. 재판부, 여기 피고와 최지연 씨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 내용이 띄워졌습니다. 자기야, 병원비 입금됐대. 고마워. 그것도 내 돈이야. 걱정하지 마. 자기야, 나 자기 기다리는 중. 법정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판사가 다시 물었죠. 피고 측, 이 메시지의 진위를 확인해 주십시오. 남편의 변호사가 잠시 의뢰인과 상의한 후 대답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이어서 정숙 측 변호사가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재판부, 이것은 원고가 직접 촬영한 영상입니다. 피고와 최지연 씨가 병실에서 스킨십을 하는 장면입니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포옹하고 입을 맞추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죠.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판사가 피고 측을 바라봤습니다. 피고, 직접 진술하시겠습니까?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네, 최지연 씨와 관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내가 가정에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임종 때도 오지 않았고, 정숙 측 변호사가 즉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재판부, 원고는 당시 생계를 위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불륜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다음으로 최지연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최지연은 목발을 짚고 법정에 들어왔죠. 수술 후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최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어머님이 저를 잘 챙겨주라고 신신당부하셨대요. 그래서 윤기석 씨가 저를 챙겨주신 거고요. 저만 일방적으로 좋아했을 뿐이에요. 그날 병원에서 그것 외에는 절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정숙은 최지연의 뻔뻔한 거짓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메시지와 사진들이 명백한 증거인데도 저렇게 발뺌을 하다니. 그동안 받은 금전적 지원에 대해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윤기석 씨가 자발적으로 해준 것입니다. 정숙은 최지연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뻔뻔하게도 법정에서 사랑을 운운하다니. 증인 신문이 끝나고 재산 분할에 대한 심리가 이어졌습니다. 원고 측은 피고의 부정행위를 고려하여 재산의 70%를 청구합니다. 또한 무단으로 사용된 1억 3천만 원 중 최소 50%의 반환을 요구합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30년간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져 왔습니다.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큽니다. 하지만 정숙 측 변호사는 준비한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원고 역시 30년간 경제활동을 했습니다. 여기 원고의 소득 증명서가 있습니다. 또한 가사노동의 가치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긴 공방 끝에 판사가 말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었습니다. 판결은 다음 주에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데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정수가 잠깐만. 정숙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우리가 한때는 부부였잖아. 한때요? 저한테는 30년이었어요. 하지만 당신한테는 그저 한때였나 보네요. 그게 아니라 됐어요. 법정에서 할 말 다 했잖아요. 제가 가정의 소홀해서 바람을 피웠다고. 남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숙은 돌아서서 걸었죠. 뒤에서 남편이 무언가 말하는 것 같았지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마음으로 판결문을 들었죠. 주문.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및 예금의 65%를 분할하라. 피고가 무단 사용한 금액 중 6,5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라. 정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정의가 실현된 것 같았죠. 법원을 나오며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최지연 씨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만 남았네요. 네, 끝까지 가보려고요. 정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죠.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 깨끗하고 시원했습니다. 최지연을 상대로 한민사 판결까지 확정되자 정숙은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했습니다. 재산분할로 받기로 한 금액은 부부 공동 재산의 70%로 집과 사업체 지분 등을 합쳐 약 3억 원이었습니다. 거기에 15년간 무단 송금액 중 환급받을 9천만 원, 위자료 5천만 원, 그리고 최지연에게 받을 2천만 원까지 총 4억 6천만 원이었죠. 법원 집행관과 함께 전 남편의 부동산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통장 압류와 부동산 가압류 절차가 진행되었고 한 달 만에 대부분의 금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최지연의 경우는 재산이 없어 급여 압류로 진행되었죠. 정숙은 받은 돈으로 도심 외곽의 작은 단독주택을 구입했습니다. 마당이 있는 아담한 집이었죠. 그리고 집 한쪽에 정숙 공방이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공방을 정리하던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나가보니 전 남편 윤기석과 최지연이 함께 서 있었죠. 두 사람 모두 초췌해 보였습니다. 뭐하러 왔어요? 정숙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정숙아, 제발 좀 봐줘. 이러다 정말 다 망해. 윤기석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사무실도 압류당하고 통장도 다 막혔어. 어떻게 좀. 그게 제가 알 바인가요? 그때 최지연이 나섰습니다. 사모님,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다 이 사람이 먼저 유혹한 거라고요. 뭐? 윤기석이 기가 막힌다는 듯 최지연을 돌아봤습니다. 유혹? 내가 먼저 추파를 던졌잖아. 어머니 간병하면서 계속 내 눈치 보고 밤에 문자 보내고 그건 오빠가 먼저 저한테 관심 보였으니까 그런 거죠. 간병인한테 왜 그렇게 잘해줬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죠. 지금 제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최지연이 다시 정숙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사모님, 저도 피해자예요. 이 사람이 평생 책임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15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돈 없다고 발뺌이에요. 발뺌? 내가 너한테 쓴 돈이 얼만데. 병원비, 생활비, 명품 가방, 해외여행. 윤기석이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꼽았습니다. 그게 다 내 돈이었어요? 사모님 돈이었잖아요. 그래도 받았을 때는 좋았잖아. 두 사람의 말다툼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서로 목소리를 높이며 책임을 전가했죠. 오빠가 먼저 이혼하고 결혼하자고 했으면서 언제?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작년에 병원에서 했잖아요. 사모님이랑 이혼하면 나랑 같이 살자고. 그건 내가 조르니까 그냥 한 말이야. 정숙은 두 사람의 추태를 보며 진저리가 났습니다. 그만해요. 여기서 뭐 하는 짓이에요? 하지만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가 없었으면 우리 부부는 잘 살았을 거야. 뭐라고요? 오빠가 저한테 먼저 다가왔다고요. 외롭다고, 아내가 자기를 이해 못한다고. 정숙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됐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당장 나가요. 윤기석이 다시 애원했습니다. 정수가 한 번만 봐줘. 30년 정이 있잖아. 정이요? 그 정으로 15년 동안 바람 피웠나요? 그리고 사모님, 최지연도 매달렸습니다. 급여 압류 좀 풀어주세요. 이러다 정말 굶어 죽겠어요. 그건 법원에서 결정한 거예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두 사람은 계속 애원과 비난을 반복했지만 정숙은 단호했습니다.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세요. 결국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하며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대문 밖에서도 한동안 말다툼 소리가 들렸죠. 다 내 탓이야. 뭐가 제 탓이에요? 오빠가 먼저. 목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정숙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남편과 그 남편을 빼앗아간 여자가 서로를 물어뜯는 모습이 씁쓸했죠.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정숙 공방은 이제 제법 알려진 곳이 되었죠. 매주 수요일에는 수채화 클래스를, 금요일에는 도자기 클래스를 열었습니다. 수강생들은 대부분 정숙과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이었죠. 선생님, 오늘 작품 정말 아름다워요. 한 수강생이 정숙의 새 작품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따뜻한 색감의 수채화였는데 햇살 가득한 마당에서 차를 마시는 여인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감사해요. 제 마당을 그린 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평화로운 느낌이 나는군요. 그림 속 여인이 정말 행복해 보여요. 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림 속 여인은 바로 자신이었으니까요. 주말이면 아들들이 며느리, 손주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마당에서 바비큐를 하고 정숙이 직접 빚은 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었죠. 엄마, 요즘 얼굴이 정말 좋아 보여요. 둘째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도 요즘 행복해. 늦었지만 잘하신 거예요. 이제야 엄마 인생을 사시는 거잖아요. 손주들은 할머니의 공방에서 그림 그리기를 배우며 즐거워했습니다. 정숙은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죠. 어느 가을날 오후 정숙은 마당의 감나무 아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단풍이 곱게 물들어 있었고 따스한 햇살이 얼굴을 비췄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랑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정숙 작가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작가님 작품 3점이 모두 판매됐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개인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작품이 정말 좋아서 반응이 뜨거워요. 전화를 끊은 정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죠. 이런 게 행복이구나.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오직 정숙으로 사는 살. 자신의 재능을 펼치고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살. 저녁이 되자 친한 친구들이 집들이를 하러 왔습니다. 정숙이 직접 만든 그릇에 음식을 담아 대접했죠. 정숙아, 너 정말 멋지다. 이 나이에 새 출발하는 게 쉽지 않은데. 맞아. 우리도 용기 얻어서 간다.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와인을 마시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자신을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든든했죠. 밤이 깊어 친구들이 돌아간 후 정숙은 공방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다. 내일은 새로운 작품을 시작해야겠다. 이번엔 희망을 주제로 그려볼까? 58배 시작한 새로운 인생. 아직도 할 일이 많고 꿈꿀 것이 많다.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살고 있다. 정숙은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 아름다웠죠. 이제 나는 누구의 이름도 아닌 내 이름으로 삽니다. 정숙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짜로 웃었습니다. 자유롭고 당당한 행복한 웃음이었죠.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